안녕하세요. 네, 저희 낭독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 달살이 낭독회는 숲하자 나에게 낭독, 송정희 성우님께 1년 동안 낭독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모임인데요. 한 달에 한 책으로 단톡방에서 낭독 파일을 공유하고 이렇게 낭독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낭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을 했지만 약간 마음을 배웠기에 이런 시간이 지나도 이 모임이 계속 지속된다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고요. 어, 작년 1월에 시작해서 올해는 좀 더 깊은 책을 한번 읽어보자고 야무진 계획으로 노벨 문학상 작가의 책을 찾아봤고요. 그런데 좀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 그래도 좀 얇은 책을 찾아보자 했던 것이 딱 작년에 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욘포스의 소설 오늘 낭독할 아침 그리고 저녁 이것을 한 달 동안 낭독했습니다. 어, 욘포세 작가는 노르웨이 작가고요. 이 책을 저희가 이제 노르웨이 원래 있는 그 원서를 갖다가 번역하지 않고 독일어로 된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옮긴 책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한 번씩 거치면서 어떻게 뭐 바뀌었을지 어땠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책으로 저희가 낭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좀 얇은 책을 했는데 이 책이 평소 접하지 않았던 기법이더라고요. 우선 마침표가 없었습니다. 한번 마침표 세본 적 있나요, 저희? 이규현 선생님 세봤어요.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표 없이 쭉 이어지는 책이 약간 탄생에서 죽음까지 계속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지금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얇지만 아침과 저녁 사이, 그리고 탄생과 죽음 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촘촘히 좀 상상을 해봤고요. 약간, 어, 납작하게 압축한 이불팩 있잖아요. 이 이불팩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주인공 요한네스의 삶이 좀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얇지만 또 굉장히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그동안에 그리고 에세이와 시를 낭독하고 단편 소설을 한번 낭독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청자분들께서는 약간 귀를 쫑긋 세우고 좀 잘 들어주셔서 주인공 요한네스의 삶과 그리고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이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학동네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보여준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걸 먼저 보고 저희 강주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쉬지 않고 이 책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박지혜라고 합니다. 더운 물 더요, 올라이. 늙은 산파 안나가 말한다. 거기 부엌문 앞에서 서성대지 말고 이 사람아. 그녀가 말한다. 네네, 올라이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열기와 냉기가 살갗 위로 고루 퍼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소름이 돋으며 행복한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 눈물이 되어 솟아오른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화덕으로 가 김이 오르는 더운 물을 대야에 떠담는다. 네, 여기 더운 물 가져갑니다. 올라이는 생각한다. 그리고 대야에 더운 물을 떠담는다. 그리고 안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 말 듣고 있어요? 그녀가 말한다. 당신은 어부잖아요. 여자들을 배에 태우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녀가 말한다. 그럼요. 올라이가 말한다. 여기서는 남자들이 그래요. 안 그랬다간 어찌 되는지 알지요. 그녀가 말한다. 애군이 닥친다지요. 올라이가 말한다. 맞아요. 애군이 닥쳐요. 늙은 안나가 말한다. 그리고 올라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는 늙은 안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두 팔을 뻗어 더운 물이 든 대야를 들고 가던 산파 안나는 방문 앞에 멈춰 서서 올라이를 돌아본다. 거기서 그렇게 서성대지 말래도 그러네. 늙은 안나가 말한다. 그리고 올라이는 움찔한다. 이것만으로도 애군이 닥치는 걸까?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아내, 소중한 아내 마르타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마르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만은 무사해야 하는데. 올라이, 그 부엌문 닫고 자리에 좀 앉아 있어요. 늙은 안나가 말한다. 그리고 올라이는 식탁머리에 앉아 팔꿈치를 탁차에 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생각한다. 사실 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이를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마르타는 다시는 태기를 보이지 않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차차 받아들였다. 이제 아이는 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 운명인가 보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신께 감사했다. 신이 그들에게 마그다를 선물해 준 것을 이 딸조차 없었더라면 여기 홀맨, 그들이 자리 잡은 이 섬에서 그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집은 그가 직접 지었다.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의 도움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마르타에게 청혼할 무렵 홀메는 이미 그의 소유였다. 적은 돈으로 섬을 사들였고 모든 것을 충분히 고민했다. 살림집은 어디에 세울까? 바람과 거친 날씨도 끄떡없이 견딜 안전한 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리고 보트하우스와 잔교는 어느 위치에 와야 할지도 고민했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먼저 잔교를 세웠다. 육지를 마주보는 고요한 만에 서쪽 바다에서 홀맨으로 부는 바람과 사나운 날씨로부터 지켜줄 곳에. 그래,
그러고 나서 살림집을 지었다. 어쩌면 그리 크고 화려하지 않은지도 몰라도 그렇지만 충분히 아름답고 예뻤고 지금 그 방에 마르타가 누워 마침내 아들을 낳으려 한다. 어린 요한네스가 태어나려 한다. 틀림없다. 부엌 식탁머리에 그의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서 온라인은 생각했다. 모든 게 잘 끝난다면 마르타가 무사히 상고를 치르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만약 아이가 어린 요한네스가 마르타의 뱃속에 머무는 일만 없다면 아이와 산모가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마르타와 어린 요한네스가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면 그때 어머니가 그 끔찍한 날 당했던 일을 마르타가 당하지만 않는다면 아니 그런 일은 생각조차 견디기 힘든 걸 올라이는 생각한다. 올라이와 마르타는 서로에게 더없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지. 올라이는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지금 그에게서 마르타를 빼앗아 갈까? 신이 그토록 매정할까? 아니,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자애로운 신 못지않게 사탄 역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올라이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제 사내 아이, 어린 요한네스가 세상 빛을 보게 된다. 아이는 마르타의 몸 안에서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났다. 충분히 크고 강하고 어여쁜 모습을 갖출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사람이 되어 작은 사내 아이가 되어 그래 저기 마르타의 몸 안에서 그녀의 뱃속에서 손가락을 얻고 발가락과 얼굴, 눈이 생겨나고 뇌와 아마 머리카락도 약간 자라 있겠지.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곧 나온다. 마르타. 아이의 어머니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른다. 이제 아이는 추운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혼자가 된다. 마르타와 분리되어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혼자가 될 것이며 언제나 혼자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지나가 그의 때가 되면 쓰러져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에서 무로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확실한 것은 그가 올라이고 어부이며 마르타와 결혼했고 요한네스의 아들이며 이제 언제라도 조그만 사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요한네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신이 존재하기는 하겠지. 올라이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전지전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 신은 홀로 이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 여하튼 존재하기야 하지만 창조 과정에서 방해를 받은 거지. 올라이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는 아마도 무신론자인 것이다. 그는 믿음의 서약을 지킬 수 없다. 아니, 그럴 수가 없다. 그는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척 할 수도 없다. 보고도 못 본 척, 이해하고도 이해 못할 척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며 말이라기보다 어떤 고민일 테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의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누군가 세상에 등 돌릴 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 그래, 이상하게 그는 그런 식으로 한 개인은 물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온라인은 생각한다. 그리고 거리의 악사가 훌륭한 연주를 할 때 그는 그의 신이 말하려는 바를 조금은 들을 수 있다. 그래, 그럴 때 신은 거기 있다. 좋은 음악은 세상사를 잊게 해주니까. 하지만 사탄이 이를 좋아할 리 없으니 정말 훌륭한 악사가 연주를 하려 하면 그는 늘 많은 잡음과 소음을 준비한다. 온라인은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저 방 안에서 어린 요한네스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어린 요한네스, 그의 아들. 이제 그의 어린 아들은 이 험한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살아가는 동안 겪는 가장 힘든 싸움 중 하나일 것이다. 자신의 근원인 어머니의 몸속에서 나와 저 밖의 험한 세상에서 제 삶을 시작해야 한다. 자애로운 신뿐만 아니라 미약한 신이나 사탄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아니, 이제 부질없는 생각들은 그만둬야지. 이게 대체 뭔가? 원 정말이지. 그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며 온라인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마르타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늙은 안나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옳지, 옳지. 힘을 줘. 조금만 더. 옳지, 잘하고 있어, 마르타. 늙은 안나의 말이 뭐라고 더 이어지고 뭔가가 아이의 머리를 짓누르고 어둠은 더 이상 붓지도 부드럽지도 않으며 모든 소리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고동수 소리. 아, 아, 저기,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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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그리고 아, 우, 그렇게. 아, 쏴, 쏴. 아, 윙윙. 아, 오래된 강. 구비구비. 이, 이, 물이, 그리고, 모든 것은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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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게, 자, 목소리. 그리고 저 끔찍한 소리와 압박. 에, 아, 에. 그처럼 차가운 단절. 아, 아, 매듭, 돌, 돌아가. 아, 그리고, 아, 앞으로 그렇게 모든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손 하나, 그리고 그 비명은 사라지고
붉음과 어둠 그 자체처럼 부드럽고 부드러운, 부드럽고 따뜻하고 희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 입술 사이, 단단하고 하얀, 그리고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겨. 그리고 너는 그리 어여쁘구나. 그렇게 어여삐 잘생긴 사내 아이로구나. 그리고 너보다 어여쁜 아이는 없을 거야. 너만큼 잘생긴 아이는 없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아이, 최고의 아이. 그렇단다. 아주 잘생긴 아이란다. 너는 그래. 그토록 어여쁜 아이. 그래. 세상에 내게 아들이 생기다니. 부드럽고 물기 어린 놀랍게 평온한 정적. 그러고 나서 우, 우, 오. 희고 우. 그리고 부드러운 오. 단단하고 오, 오. 희고 거의 뜨거운 그리고 오, 오. 고요한 아이는 요한네스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 그래야지. 언젠가는 사라져 존재하지 않겠지만 사내 아이 요한네스. 그래, 여기 머물러라.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이곳에서 요한네스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의 아비처럼 요한네스는 글이 될 것이다. 그래, 마르타, 올라이가 말한다. 피곤할 거예요. 녹초가 됐죠. 산파 안나가 말한다. 그래, 그만 가. 마르타가 말한다. 그리고 마르타는 눈을 뜨지 않는다. 그래, 애 엄마는 이제 쉬어야지. 늙은 안나가 말한다. 그리고 마르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준다. 그리고 마그다도 집으로 데려와. 마르타가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올라이를 바라본다. 그럴게. 올라이가 말한다. 그러자 마르타는 올라이에게 살며시 미소 지어 보이고 그는 거칠고 길고 여윈 손가락으로 마르타의 이마를 쓰다듬는다. 그러고는 어린 요한네스의 볼을 가만히 쓰다듬는다. 어쩜 이리도 부드러울까. 이제 우리 이만 가지요. 늙은 산파 안나가 말한다. 네, 그래요. 올라이가 말한다.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군. 왜 다시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만 같지? 이런 적이 없는데 창고에 정말 무슨 문제라도 있다면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창고에 다시 들어가 본다고 안 될 것도 없지 않은가 생각하며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선체로 자전거를 바라본다.
빨래통 2개, 못탕, 벽에 걸린 갈퀴와 삽. 어쩐지 모든 것이 제 안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말하는 듯하다.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모든 것이 그 자신처럼 나이 들어 각자의 무게를 지탱하며 거기 서서 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고요를 내뿜고 있다. 내가 대체 왜 이럴까? 멀뚱거리며 여기 서서 창고 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서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말이야.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러나 물건들은 제각기 지금까지 해온 일들로 인해 무겁고 동시에 가볍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상상해보라. 세탁기가 생기기 전에 에르나가 저 통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저 안에다 얼마나 많은 빨래를 했는지. 그래, 결코 적지 않은 빨래였다. 그리고 이제 에르나는 가고 없는데 빨래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것이다.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 그리고 저 위 창고 다락에는 오랜 세월 모인 많은 물건이 있다. 온갖 낚시 도구며 각종 연장이. 그래, 저 위에도 올라가 볼 수 있겠어.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오늘은 저 계단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홀가분하던가. 마치 풋내기 시절로 되돌아간 듯 말이야. 요한네스는 생각하며 좁은 창고 계단을 올라간다. 그리고 사다리처럼 가파른 계단을 가뿐히 올라 다락문 앞에 이른다. 바닥을 밀어 올려 여는 문이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쉬울 거라고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팔을 들어 밀어 올리자 다락문은 사뿐히 열린다. 무게가 전혀 없는 것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열리다니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둘러보니 물건들은 하나같이 금가루를 덧입힌 듯하다. 그리고 아니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는군.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이거 정말 이상한걸. 그의 연장은 빠짐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다. 대부분이 오래되고 손때 묻은 것들인데 그 모든 것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럴 수가. 생각하며 요한네스는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바라본다. 모든 것이 어쩐지 원래 그대로이면서 전혀 다르다. 평소와 다름없는 물건들인데 왠지 귀해 보이며 금빛으로 반짝인다. 그리고 묵직해 보인다. 여느 때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으면서 전혀 무게가 없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게 마음에 드느냐 하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창고와 다락은 당연히 평소와 다를 게 없으니까. 다르게 보고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단지 그 자신일 텐데 그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이러지 말고 그만 내려가는 게 좋겠어. 여기 서서 실제보다 더 무거운 동시에 더 가벼워 보이는 물건들을 바라보는 건 좋지만 물건들은 각각의 용도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해왔던 수많은 일로 인해 너무 버거워 보이면서도 전혀 무게가 없는 듯하고 가만히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 이제 정말 내려가야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여기 서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친 영감탱이 같으니.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물건들을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잖아.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보는 건 좋다 해도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락문 손잡이를 잡고 가파른 계단으로 내려선다. 그리고 다락문 손잡이를 꼭 붙든 채 계단에 멈춰서서 여전히 다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둘러본다. 물건들 위로 빛이 보슬비처럼 내려 모습을 바꿔놓은 듯하다. 하지만 이제 그만 내려가야지. 몇 계단 내려가 다락문을 머리 위에서 닫고 요한네스는 계단을 마저 내려와 창고 문으로 간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는다. 그냥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는 거리를 따라 걷는다. 어쨌든 서쪽만으로는 갈 수 있으니까. 어쩌면 가다가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페테르의 집을 건너다 보니 그 집도 달라 보인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다. 어쩐지 더 무거워 보이고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서도 너무나 가벼워 보인다. 언제라도 저 넓은 하늘로 둥실 떠오를 수 있을 것처럼. 그렇다 해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요히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페테르의 집 창문들이 어쩐지 사람처럼 고요히 그를 마주보고 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사실이 그렇지만 페테르의 집에 가지 않은 날이 드물지 않았던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수도 없이 갔었지. 여기 살게 된 후로. 그가 에르나와 그 전에 낳은 5 아이를 위해 작은 집을 사서 이곳으로 이사 온 후로 홀맨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사람들과 떨어져 너무 외진 곳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올라이와의 사이도 원만치 않았다. 그러고 나서 2 아이가 더 태어났다. 식내와 어린 올라이까지. 언제가 됐든 그 역시 한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어야 했다고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들은 에르나와 그는 7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잘 컸다. 막내 식내는 거의 매일 그를 보러 오다시피 한다. 장을 보러 갈 때면 꼭 들러 살펴보고 전화도 자주 한다. 그래, 그렇지. 요한네스는 생각하며 여전히 페테르의 집을 올려다본다. 페테르와 요한네스. 그들은 오랜 세월 서로의 머리를 잘라주었다. 그런 식으로 둘은 많은 돈을 절약했고 단정해 보이도록 신경 썼다. 하지만 이제 페테르는 죽고 없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은 슬픈 일이다. 그건 그렇고 이제 가던 길을 가야지. 그는 생각한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 남편 레이프와 3 아이와 사는 식내의 집이 보일 것이다. 그래, 식내. 막내인 그녀가 늙음하게 가장 큰 의지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식내와 그녀가 요한네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는 서로 잘 통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언제나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 다른 자식들도 섬 주변에 살지만 식내는 걸어서도 다닐 만한 거리에 산다. 요한네스는 언덕을 오르며 생각한다. 어쩐지 모든 것이 너무 다른걸. 사물들도 집들도 달라 보여. 더 무거운 듯하면서도 어쩐지 더 가벼워 보이고 뭔가가 땅에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언덕 위로 올라선다.
그 너머 초원에 식내 집이 있다. 하얗고 예쁜 집이다. 식내에는 잘 살고 있다. 집과 세간이 있고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잘 살아왔다. 아침이면 식내는 정신없이 바쁘다. 그러니 먼저 서쪽만으로 나가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막히다시피 한 길을 걸어 만으로 내려간다. 거기 그의 배와 페트의 작은 고깃배가 있고 레이프의 배와 다른 배들도 기루 밧줄에 묶여 있다. 멈춰서서 만의 보트하우스들을 내려다보니 그것들 역시 어딘가 다른 느낌이다. 요한네스는 선체로 눈을 감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보는 것마다 변이 있으니 눈앞의 보트하우스들 역시 너무 무거운 동시에 믿을 수 없이 가벼워 보인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아니, 아마도 그는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상상일지도 모른다. 보트하우스들이 평소와 달라 보이는 것도 여하튼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 없다. 달라진 것이 있어도 그것은 아마 그의 내부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가장 그럴듯할 것이다. 아니면 혹시 밖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을까? 저 세상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까? 대수로운 게 아니라도 그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그저 뭔가 아주 사소하거나 모든 것을 완전히 달라 보이게 하는 그런 일이. 하지만 그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아닌가? 그가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신기하리 많지 몸이 가볍지 않았던가? 그리고 창구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몸이 아이처럼 가벼웠는데. 하지만 보트하우스로 오는 길은 여느 때처럼 풀이 무성히 자라 있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산들도 여느 때와 같았다. 그리고 야생초들도 여느 때와 같았고, 그리고 집에서도. 그래,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았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그는 담배를 말고 커피를 끓이고 브라운 치즈를 얹은 빵을 만들었다. 오늘 아침도 다른 모든 아침과 같았다. 다만 에르나가 아직 살아있던 예전에는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페트르까지 살아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지만, 이제는 아침이면 늘 얼씬연스러웠다. 집안은 춥고 썰렁했다. 그야 집이 낡기도 했고 외풍도 있긴 하지만 오늘 아침 먹은 빵은 전에 없이 딱딱했다. 하지만 그는 먹던 빵을 다 먹기 전에 새 빵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낭비벽이 있었던 적이 없다. 전혀. 그들은 검소해야 했다. 그와 에르나가 7명의 아이를 데리고 달리 어떻게 헤쳐갈 수 있었겠나.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고되게 일해도 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어획량이 많을 때는 벌이가 좋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잦았다. 그런 때는 허리를 졸라매야 했다. 그리고 상인 스테이네가 인심 좋게 에르나에게 외상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집에 있는 생선으로 끼니를 때울 수 없었더라면 그는 난감했을 것이다. 그래, 식구들은 잘 버텨냈고 요한네스 자신은 필요한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담배.
그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커피 살 돈이 되면 집에 커피도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에 담배와 커피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늘 아침만 해도 커피 맛이 좋았다. 오늘도 여느 아침처럼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아 보였다. 정말 그랬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어딘가 달라졌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늘 그렇듯 잿빛이다. 오늘 아침도 여느 날처럼 모든 게 평소와 다를 바 없군.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 또한 여느 때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 그는 누가 봐도 노인이지만 건강하고 힘이 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그토록 몸이 가볍지 않았던가. 마치 아이처럼. 그런데 손놀림이 조금 둔한 거 아닌가? 감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하며 팔을 들어보는데 간신히 올라간다. 그리고 그의 길고 앙상한 손가락이 보인다. 손톱이 서서히 푸르스름해진다. 아니, 이런, 이게 뭐야? 요한네스가 말한다. 정말 이상한걸?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손을 흔들어 본다.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얼굴도 감각이 좀 없지 않나? 맞아, 그래. 하지만 평생 그렇게 건강했는데 틀림없이 그냥 상상일 뿐이야. 배를 타고 바다로 슬슬 나가야 할까 보다. 전처럼 낚시를 좀 해보는 거다. 그래, 그렇지. 그와 같은 사람은 그런 일로 언젠가 루어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으려 했다고 바다를 멀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도 좀 잡히면 얼른 시내로 나가 부두에 자리 잡고 생선을 파는 거다. 그래, 그러자.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낚시를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집어치우라고. 오늘 아침 바다로 나가는 것 말고 달리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체 달리 뭘?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지 않은가? 매일 아침이 그렇지 않은가? 구전 날씨가 아니면 매일 아침, 거의 매일 아침 배를 타지 않았나? 확실히 그렇다. 그래, 아침을 유달리 좋아한 적은 없지만 아침에는 항상 너무 춥고 집안이 썰렁하니까. 어차피 춥고 흐린 날씨라 해도 아침은 유독 흐리고 추운 데다 하늘도 아침이면 제일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 누가 뭐래도 하늘이 눈부시게 푸른 여름 아침도 물론 있었고 이따금 하늘빛이 부드럽고 가벼운 새벽도 있었지만 그래, 물론 그렇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달리 보였다. 춥고 흐린 아침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던가. 밝고 부드럽든 어둡든 심지어 칠흑 같든 그렇다. 살을 애는 듯 추웠다. 그는 늘 아침이 싫었다. 오랜 세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토해야 하는 게 달갑지 않았다.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좀 나가는 거야. 오늘은 바람이 꽤 잔잔하니까.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그런데 저기
저 해변에 서 있는 것은 페테루가 아닌가? 요한네스는 돌연 멈춰서서 해변을 내려다본다. 페테르와 함께 해변으로 가며 요한네스는 페테르의 걸음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 발 한 발 아주 천천히 걷고 있다. 이따금 몸이 옆으로 기울기도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다. 그리고 맙소사. 저 친구 왜 저렇게 마른 거야? 머리는 또 저렇게 길고 하얗게 세워서는. 그래, 자를 때가 됐어. 그는 페테르가 부장교로 가서 작은 고깃배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오늘처럼 파도가 거친 날에는 바다로 나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평생 어부로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이 바다로 나가는 게 뭐가 무섭다고. 대체 내가 왜 이럴까? 오늘은 모든 것이 여느 때와 다르다. 아주 이상한 날이다. 오늘은 뭔가 여느 때와 사뭇 다르다. 그런 그를 번갯불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다. 페테르가 저렇게 멀쩡히 눈앞에 서 있다니. 페테르는 죽었지 않아? 페테르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게 아니었나? 그렇지 않나? 하지만 지금 저기 서서 고깃배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요한네스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 페테르는 살아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페테르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서 요한네스는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페테르에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물어본단 말인가? 아무래도 그럴 순 없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렇고 말고 누구에게도 그런 걸 물을 수는 없다. 그런 법은 없다.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요한네스는 이해할 수 없다. 페테르가 죽었다니. 저렇게 멀쩡히 눈앞에 서 있지 않은가. 그래, 페테르가 맞아. 생각하며 요한네스는 가판으로 올라가는 페테르의 모습을 지켜본다. 자네도 가판으로 올라오게나. 페테르가 말한다. 그래, 그러지. 요한네스가 말한다. 요한네스는 한 발을 배 난간에 올려보지만 몸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 서성대지만 말고 가판으로 올라오게. 페테르가 말한다. 알았다니까. 요한네스가 말한다. 아님, 내가 도와줘야겠나? 페테르가 묻는다. 그게 좋겠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래, 자네도 늙었군.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발을 들고 페테르가 그의 다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배 난간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이제 요한네스는 한 발은 부장교에, 한 발은 가판에 디딘 채 서 있다. 아니, 몸이 그리 부실한가?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요한네스의 팔을 잡는다. 자네가 이렇게 늙고 약해질 줄이야. 생각도 못 해봤네.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페테르가 팔을 꽉 붙잡아주는 동안 요한네스는 다른 발도 페테르의 고깃배 난간 위로 올리며 생각한다. 여기서 한 발만 헛디디면 물속으로 풍덩 가라앉는 거군.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에르나도 죽었고 아이들은 다 컸으니 물고기 밥이 된다 한들 대수로울까. 아무래도 좋다.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두 다리로 갑판 위에 안전하게 서 있다. 아니, 이런 일은 처음이군 그래. 페테르가 말한다. 자네가 이런 꼴이라니, 요한네스. 그가 말한다. 아니, 이렇게 고약할 때가. 그가 말한다. 이거 정말 요한네스, 자네가 이렇게 늙다니. 페테르가 말한다. 믿을 수가 없네. 힘센 장정인 자네가. 한창 때 자네는 우리 중에서도 제일 힘이 셌지. 누구도 자네와 결업을 엄두를 못 냈어. 그가 말한다. 자네한테 한 방 먹으면 시겁했는데. 그가 말한다. 하, 그가 말한다. 기운 좀 내보게나. 그가 말한다. 그러면서 페테르는 요한네스의 등을 툭 친다. 자, 기운 내라고. 그가 말한다. 할 수 있어. 그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선체로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가만히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자 페테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역시 늙는다는 건 고약한 일이야.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페테르의 배는 물 위에서 속도를 차츰 늦추며 난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위치에 도착한다. 정확히 그 장소, 그 위치에. 그리고 요한네스는 낚싯줄을 들어 크고 번쩍이는 루어를 갑판 너머로 던진 후 줄을 풀어 미끼를 가라앉힌다. 하지만 이건 뭐지? 가벼운 것 같은데. 꼭 무게가 없는 것처럼. 혹시 루어가 떨어져 나간 걸까? 요한네스는 생각하며 배전 너머로 몸을 굽힌다. 무슨 일 있나? 페테르가 묻는다. 그리고 저 아래 1미터 깊이에 맑은 물 한가운데 루어가 떠 있다. 고요히 멈춰 있는 루어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거기 있기는 한데 루어는 꼼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낚싯줄은 물에 잠긴 채 내려가지 않는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루어가 배 밑바닥 뭔가에 걸린 걸까?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방이 맑은 물뿐인데 루어는 그 속에 꼼짝 않고 멈춰 있다. 이럴 수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봐도 루어는 여전히 물속 1미터 깊이에 멈춰 있다. 어딘가에 걸린 게 분명해.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 이걸 페테르에게 어떻게 얘기하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겠나? 조금만 더. 요한네스가 말한다. 됐고 말고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속도를 조금 내어 조금 더 멀리 나간다. 그래, 여기 암초굴락에 고기들이 잘 모이지. 페테르가 말한다. 여기서 던져보게. 혹시 뭐라도 잡힐지 아나? 그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다시 낚싯줄을 물속으로 던진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루어는 배 밑바닥에서 1미터쯤 아래 멈추고 요한네스는 다시 끌어올린다. 대체 무슨 일인가? 페테르가 묻는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다른 쪽으로 가서 루어를 던지지만 또다시 멈춘다. 꼼짝 않고 멈춰 있다. 거기 배 밑바닥에서 1미터쯤 아래. 아니, 이럴 수가.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낚싯줄을 다시 감아 올린다. 그만하려고? 페테르가 묻는다.
그래야겠어.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페테르에게 얘기해도 될까 생각한다. 루어가 가라앉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1미터쯤 아래 계속 멈춰 있다는 걸 아무 이유도 없이. 루어가 내려가지 않는 건가? 페테르가 묻는다. 안 내려가.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젓는다. 그거 고약한 일이군.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가 올려다보니 페테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정말 고약한 일이야. 페테르가 말한다. 다다가 더 이상 자네를 원하지 않는구먼. 그가 말한다. 그리고 페테르는 눈물을 닦아낸다. 페테르의 고갯배는 부두에 묶여 있고 페테르는 부두 어귀에 앉아 있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페테르가 너무 쇠약해 보인다고. 거기에 앉아 있는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데. 꽃게를 사러 할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단 한 사람도. 벌써 부두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있건만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시내가 이토록 죽은 듯이 황량한 모습은 본 적 없는데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부두에 배가 몇 척 있었지만 그 안에도 사람은 없다. 그리고 페테르가 큰 길 위로 조금 나가보더니 그곳 역시 인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더 이상하다고. 그리고 페테르는 뭔가를 본 듯하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그게 뭘까? 배를 반 이상 채운 꽃게들이 요리조리 슬금슬금 기어다닌다. 잡기도 많이 잡았지만 꽃게를 어떻게든 팔아치워야 한다. 꽃게들이 요리조리 슬금슬금 배 안을 온통 휘젓고 다니는데 손님은 여태 한 명도 없고 그들은 벌써 몇 시간째 부두에 머물러 있다. 얼마나 오래 더 이러고 기다려야 할까? 여기서 무작정 시간이 가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저기 안나가 오는군.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부두 위로 올라서는 요한네스는 몸에 기운이 넘치고 팔다리가 잘 움직이는 기분이 든다.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창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도 아주 가뿐했던 것처럼 다시 젊은이가 된 것처럼 가볍고 건강한 느낌이 드는걸. 그리고 부두를 내려다보는데 거기 안나 페테르센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는 이제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지? 그가 보낸 편지에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았으니 서로 민망한 일이었다. 하지만 카페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꽃게 몇 마리 공짜로 가져가겠느냐는 정도는. 그래. 하지만 그녀에게 편지를 쓴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었어.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저기 정말로 안나 페테레슨이 오고 있다. 예쁘고 그리고 맵시 있는 여자다. 그리고 풍성한 금발에 깜찍하게 모자를 쓰고 여리여리한 몸에 아주 가볍게 치맛자락을 찰랑거리는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다. 그는 그녀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는 페테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저 친구는 모르겠지? 페테르가 알게 된다면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멋진 아가씨야.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안나 페테르센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는 페테르 앞에 멈춰선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안나 페테르센. 페테르가 말한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한다. 네, 안녕하세요. 요한네스가 말한다. 혹시 같이 산책할 사람이 필요한가요? 페테르가 말한다. 그래요. 우리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요한네스가 말한다. 집에 가는 길이긴 한데 두 분 생각이 그렇다면 바래다 주세요. 안나 페테르센이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안나 페테르센이 걸어간다. 그리고 페테르는 몇 미터 뒤에서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 저기, 그런데 편지 고마워요. 안나 페테르센이 말한다. 네, 요한네스가 말한다. 아름다운 편지였고 글씨체도 참 멋졌어요. 표현력이 정말 좋던데요? 안나 페테르센이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요한네스의 팔밑으로 파고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안나 페테르센이 먼저 그에게 팔짱을 끼고 길을 걷다니. 그리고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페테르가 눈치채겠지? 그러고 나서 요한네스가 돌아보니 페테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아름다운 편지였어요. 당신이 내게 쓴 편지 말이에요. 안나 페테르센이 말한다. 우리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요한네스가 묻는다. 아니요. 그러지 않은 편이 낫겠어요. 안나 페테르센이 말한다. 전 이제 집에 가봐야 해요. 안나 페테르센이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안나 페테르센이 다음 골목으로 접어드는 것을 지켜본다. 그래요. 그럼 잘 지내요?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래요. 당신도요. 안나 페테르센이 말한다. 하지만 안나 페테르센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지 않은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골목길로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녀의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지 않아? 그래, 맞아. 그래 보이는걸?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누굴까? 그런데 페테르는 어디 처박혀 있는 거지? 그는 페테르의 고갯배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다니 생각하며 발길을 되돌려 다시 부두 쪽으로 내려가니 거기 그와 안나 페테르센이 방금 전 지나온 그 벤치에 페테르가 앉아 있다. 양복을 차려입고 새 모자를 뒤로 젖혀쓴 채 페테르와 요한네스, 이제 그들 둘 다 좋은 양복을 입고 있다. 이리 좀 와서 앉게나. 페테르가 말한다. 아슬락센인지 그 아들인지 둘 중 하나가 그녀를 범했다는군. 페테르가 말한다. 듣기로는 그 아들이라던데. 그가 말한다. 그래, 그래. 요한네스가 말한다.
자네가 너무 늦었어. 페테르가 말한다. 듣기로는 아슬락세는 아들과 결혼까지 한다는군. 그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에게 그 바보 같은 편지만 쓰지 않았더라도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편지를 썼다. 이렇게 창피할 때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이제 빨리 있는 게 상책이야. 페테르가 말한다. 그래, 요한네스가 말한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페테르가 말한다. 그래, 맞아. 하지만 괜찮은 여자였는데. 요한네스가 말한다. 아슬락센 눈에도 그랬나 보지. 아슬락센 아들에게도 그렇고. 페테르가 말한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머지않아 모두가 알게 되겠지. 그가 말한다. 그리고 부두로 오르는 요한네스의 발길이 젊은이처럼 아주 가볍다. 너무 수월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이따금 몸을 꿈쩍하기도 그렇게나 힘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움직일 때 어찌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으니 그거 참.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래, 자네 나중에 와서 내 머리를 잘라주게나 그래. 페테르가 말한다. 그렇게 하지.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페테르가 그의 고깃배를 뒤로 돌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서 페테르를 지켜본다. 아니, 저게 무슨 꼴이람. 끔찍한 모습이야.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배전이 하얀 검은 고깃배가 주위에 흰 거품을 일으키며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방금 전만 해도 고깃배가 있었고 페테르가 그 안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배가 사라졌다. 가라앉은 것도 떠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졌다.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이제 어서 집으로 가자. 에르나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것이 기쁘다. 그 사람이 벌써 커피 주전자를 올려놓았겠지? 생각하며 요한네스는 집으로 올라간다. 언덕배기를 돌아 조금 더 직진하면 그의 집이다. 에르나만 집에 있다면 그럼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요한네스는 길을 따라 오르며 생각한다. 그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다니 좋지 않구먼. 그런데 페테르에게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그래, 그랬지. 그랬어.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럼 곧장 페테르의 집으로 올라가야겠군. 아니면 먼저 집에 들러 에르나가 있는지 볼까?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에르나. 에르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무작정 집으로 가면 에르나가 있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게다가 페테르는 방금 전 배를 타고 나갔으니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 페테르에게 올라가겠다니. 오늘은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군. 요하네스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집에 가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도 없는 걸 하며 요한네스는 돌아서서 흘낏 바라본다. 헤엄 넘어 시내 쪽을.
바람이 거세졌군. 곧 비가 내릴 모양이야.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러니 집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어. 맙소사. 아무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군. 어스름도 땅거미도 없이 호련히. 발 디딘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한순간에 어두워진다.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고약할 때가. 오늘은 되는 일이 없군. 오늘은 모든 일이 느닷없이 일어나는구먼.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집을 향해 계속 걸어 올라간다. 눈을 감고도 걸어갈 만큼 익숙한 길을. 그리고 그는 걷다 멈춰선다. 무슨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그렇지, 발소리가 맞네. 발소리가 곧장 이리로 오는 것 같은데? 저건 에르나의 발소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에르나가 마중 나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믿을 수가 없군.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물론 에르나일 리는 없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이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는 가만히 서서 발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요한네스, 당신이에요? 에르나가 묻는다. 행복의 느낌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당신이로군, 에르나.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래요, 나예요. 에르나가 말한다. 걱정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험해진 데다 날도 어두워졌는데 당신이 여태 바다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녀가 말한다. 아니야. 날씨가 험해지기 전에 진작 무트로 나와 있었지.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에르나가 말한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녀가 말한다. 그러자고. 요한네스가 말한다. 네, 그래요. 에르나가 말한다. 여기 내 손 잡아요.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에르나의 손을 잡은 요한네스는 그녀의 손이 차다고 느낀다. 손에 온기라고는 전혀 없다. 에르나는 거리를 따라 요한네스를 이끈다. 집에 야외등을 켜놨어요, 요한네스. 에르나가 말한다. 그래, 잘했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네, 이렇게 어두울 때는 켜둬야죠. 눈앞에 있는 손도 잘 안 보일 지경이니. 그녀가 말한다. 어둡긴 하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에르나와 요한네스는 거리를 따라 걷는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현관문 위를 아늑하게 밝히고 있는 야외등을 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전에 자주 그랬듯 편안하고 흡족하게 느껴진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군.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이래야지. 언제까지나 이래야지. 집에 가면 커피를 좀 끓일게요. 에르나가 말한다. 그래, 막 끓인 뜨거운 커피와 담배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요하네스가 말한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에르나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에르나를 향해 돌아서지만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하지만 차가운 손이 느껴지는데 그는 생각한다. 목소리도 들렸고 발소리도 들렸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요한네스는 에르나에게 거기 있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이 없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자 차가운 손이 느껴진다. 손이 왜 이리 여였지? 에르나, 이제 대답 좀 해보구려. 요한네스가 말한다. 대답 좀 해봐, 에르나. 그가 말한다. 어디 있어? 그가 묻는다. 제발 대답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에르나? 그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가 차가운 손을 더 힘껏 잡으려 하자 스르르 힘이 풀리며 그녀의 손이 그의 손아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안 돼, 에르나.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무슨 일이야, 에르나?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멈춰서서 그의 집이 있는 방향을 건너다 보니 집은 늘 그랬듯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하늘은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밝다. 그리고 그는 혼자 있고 에르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다. 그녀는 사라졌다. 그는 밖으로 나간다. 현관문을 닫는다. 그리고 이제는 한눈 팔지 않으려 한다. 이제 곧장 페테르의 집으로 올라가려 한다. 페테르의 머리를 반드시 잘라줘야 해.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페테르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길고 하얗게 샌다다. 듬성듬성해지다니 정말이지 못 봐주겠더군.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페테르의 집으로 간다. 그런데 저기 안쪽 거리에서 다가오고 있는 건 막내딸 식내가 아닌가? 그래, 그렇지. 식내가 맞군. 나를 보러 오는 길인가 본데. 그래, 우리 식내.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착하기도 하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바라본다. 식내가 단호하고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따라 내려온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리 걱정스러운 얼굴이지? 그리고 어째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그녀 식내는 불과 몇 미터 앞 길가에 서 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간다. 왜 그를 보지 못하는 걸까? 막내딸 식내가. 마주오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저런, 식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식내, 식내, 애야 식내. 요한네스가 부른다. 그러나 식내는 걸음을 재촉할 뿐이다. 내가 안 보이니? 요한네스가 외친다. 나 여기 있다. 요한네스, 아버지다.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제야 식내의 얼굴에 가벼운 동요가 일어난다. 두려움 같은 건가? 그래 보인다. 가벼운 동요. 가벼운 두려움이 떠올라 있다. 그런데 식내가 왜 대답을 안 하지? 혹시 내가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거라도 있나? 도대체 뭘? 요한네스는 생각하며 거리를 따라 올라가고 식내는 계속 걸어서 그를 향해 곧장 다가온다. 식내, 식내, 내가 안 보이는 거냐? 그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깊은 절망에 휩싸인다. 식내가 그를 보지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저 그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기만 한다.
식, 식내에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식내는 그의 코앞에서 걸음을 약간 늦춘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식내의 눈에서 전에 없는 두려움을 본다. 그녀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향해 정면으로 다가온다. 식내에 내가 안 보이는 거냐?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식내는 마주 다가와 그의 몸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더니 그대로 그를 통과해 지나친다. 그리고 그는 식내의 온기를 느낀다. 하지만 나를 통과해 지나가다니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식내도 생각한다. 아니 이게 뭐지? 뭔가 마주온 것 같은데. 그녀를 향해 마주오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옆으로 비껴 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해 다가왔고 그녀는 계속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통과하는 순간 너무도 차가웠다. 차갑고 무력했을 뿐 다른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섬뜩했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거다. 그랬다간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식내는 생각한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홀로 임종을 맞이하신 건 아니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가 하루 종일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진작 아버지에게 들르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 하필이면 일하는 날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다니 식내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옆집에 사는 토르셋도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온종일 요한네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집에 불이 켜지는 것도 못 봤다고. 그의 말을 듣고는 당장 달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요한네스, 아버지 거기 계세요? 그녀가 묻는다. 저예요, 막내딸 식내요.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식내는 이제 커튼을 젖히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아마도 거기 누워 계실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지? 레이프가 말한다. 그런 것 같아. 식내가 말한다. 침대에 누워 계셔. 그냥 잠든 것 같아. 그녀가 말한다. 의사에게는 전화했고? 레이프가 묻는다. 식내가 말한다. 아마 밤사이 돌아가신 걸 거야. 레이프가 말한다. 아무튼 일어나시지 않으셨어. 식내가 말한다. 그냥 잠드신 거지. 편히 가셨을 거야. 레이프가 말한다. 그녀가 레이프의 팔을 잡고 얼굴을 묻는다.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 조금씩 흘러나온다. 그럼 마음 아픈 일이지. 레이프가 말한다. 그래도 닥칠 리는 닥치는 법이야. 그가 말한다.
사람이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언젠가는 우리 모두 차례가 오는 걸. 그가 말한다. 그런 거지 뭐. 그가 말한다. 씩내가 그의 팔을 놓는다. 그래,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그녀가 말한다. 그녀는 요한네스 아버지를 본다.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도 고요해 보여 꼭 잠드신 것 같네 생각하며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어린 소녀였을 때처럼. 눈 안쪽이 뻑뻑해져 오며 눈물이 고이고 씩내는 아버지의 길고 거칠고 여인 손가락을 쓰다듬어 본다. 손톱 끝부분이 눈에 띄게 파랗게 변해 있다. 요한네스는 다시 페테르 집의 문을 두드려 볼까 생각한다. 아까는 낮잠을 잤는지도 모르지 생각하며 요한네스는 한 번, 또 한 번, 여러 번 문을 두드려 본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려와 뒤돌아보니 페테르가 거기 서 있다. 페테르 자네 드디어 나타났구먼. 요한네스가 말한다. 페테르가 정색을 한다. 자네, 이제 나와 함께 가야겠네, 요한네스. 그가 말한다. 들어가서 자네 머리부터 자르지 않고? 요한네스가 묻는다. 아니, 아니. 페테르가 말한다. 그러기로 약속한 줄 알았는데, 요한네스가 말한다. 아니야. 자네는 더 이상 내 머리를 잘라줄 수 없네, 요한네스.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마치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것처럼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린다. 그리고 내가 자네의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 자네가 저 세상으로 가도록 도와야지. 그가 말한다. 내가 저 세상으로 가도록 도와? 요한네스가 묻는다. 그리고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집에 누워있는 자네는 죽은 거네, 요한네스. 페테르가 말한다. 그러면 개망은 뭐하러 걷어올렸나? 요한네스가 묻는다. 자네 삶과의 연결을 끊어야 하니 뭔가는 해야 했지. 페테르가 말한다. 이제 고깃배를 타고 떠나자고. 그가 말한다. 어디로 가는데? 요한네스가 묻는다. 아니, 자네는 아직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구먼. 페테르가 말한다. 목적지가 없나? 요한네스가 말한다. 없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이름도 없지. 페테르가 말한다. 위험한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위험하지는 않아. 페테르가 말한다. 위험하다는 것도 말 아닌가. 우리가 가는 곳에는 말이란 게 없다네. 페테르가 말한다. 아픈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우리가 가는 곳엔 몸이란 게 없다네.
그러니 아플 것도 없지. 페테르가 말한다. 하지만 영혼은 아프지 않단 말인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너도 나도 없다네. 페테르가 말한다. 좋은가 그곳은? 요한네스가 묻는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 하지만 거대하고 고요하고 잔잔하니 떨리며 빛이 나지. 화나기도 해. 하지만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걸세. 페테르가 말한다. 이제 그렇게 두리번거려서는 안 된다네, 요한네스. 페테르가 말한다.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그가 말한다. 모터 소리는 이제 안 들리지? 그렇지? 그가 묻는다. 안 들리는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하지만 에르나도 거기 있나? 요한네스가 묻는다. 자네가 사랑하는 건 거기 다 있다네. 사랑하지 않는 건 없고 말이야. 페테르가 말한다. 그렇다면 마그다, 내 누이도 거기 있나? 요한네스가 묻는다. 그럼 물론이지. 페테르가 말한다. 그들은 큰 바위섬과 작은 바위섬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이런 날씨에 이렇게 서쪽 멀리까지 나갈 엄두를 내본 적이 없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았으니까. 그리고 페테리의 고깃배가 파도에 휩쓸려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니 그들은 더 이상 페테리의 고깃배가 아닌 다른 배에 앉아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는 둘이 아닌 하나이고 바다와 구름과 바람이 하나이면서 모든 것, 빛과 물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거기 에르나가 눈을 반짝이며 서 있다. 그녀의 눈에서 나오는 빛 역시 다른 모든 것과 같다. 그러고 나서 페테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 이제 길에 접어들었네.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페테르와 그는 그 자신이면서 동시에 아니기도 하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서로 다르고 하나이면서 정확히 바로 그 자신이기도 하다. 저마다 다르면서 차이가 없고 모든 것이 고요하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몸을 돌려 저 멀리 뒤편, 저 아래 멀리 식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본다. 사랑하는 식내. 저 아래, 멀리 저 아래 그의 사랑하는 막내딸 식내가 서 있다. 제일 어린 마그다의 손을 잡고서. 그리고 요한네스는 식내를 바라보며 벅찬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식내 곁에는 그의 다른 자식들 모두와 손자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목사가 둘러서 있다. 목사는 흙을 조금 퍼올린다. 식내의 눈에도 에르나게에서 본 것 같은 빛이 난다. 그리고 그는 모든 어둠과 저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굳은 일을 바라본다. 저 아래는 굳은 일이 생겼구먼. 요한네스가 말한다. 이제
말들이 사라질 걸세.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페테르의 목소리는 몹시 단호하게 들린다. 그리고 식내는 요한네스의 관위로 목사가 흙을 던지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요한네스. 아버지는 독특한 분이었죠. 유별난 구석이 있었지만 자애롭고 선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속을 개워내야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애롭고 선한 분이었어요. 식내는 생각한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간다. 그리고 오늘 바다는 저리도 잔잔하고 푸르게 빛나는데 식내는 생각한다. 요한네스, 아버지. 요한네스, 아버지. 낭독을 마쳤습니다. 저희 아침 그리고 저녁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